2년 동안 64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섭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때 모답이랑 최답을 통해서 방법을 좀 고쳤어요. 거의 8점 이상을 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공인노무사 초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험에 합격을 했고 합격 수기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좀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나이는 97년생이고 또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론, 인사 관련 과목들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그 관련된 단어나 그런 것들이 낯설거나 좀 어색하게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ENFJ라서 기수별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주간 목표를 세우고 일별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집중력이 너무 짧아서 장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관리형 독서실이랑 카페를 한 평균적으로는 2곳, 많으면 3곳 정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점수를 말씀드리면 동차 때는 58.9점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유예 때는 61.9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노인행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법은 61.8, 인사는 59.3, 행정은 61.8, 그다음에 경조는 64.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총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1년차 때는 대학동에서 실강 들었고 2년차 때는 지방에 있는 본가에서 온첨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동 때 인사 최고답안 후보 올라간 적 있고, 또 유예 때는 인사경조가 좀 점수가 잘 나와서 최고답안 후보랑 선정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시험 끝나고는 인사경조 교재 개정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트업 인사팀 6개월짜리 인턴을 2번 정도 했었어요. 이게 인사 수업을 들을 때 채용, 복리후생의 어떤 플로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는데 이 경력이 합격을 가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상도 제가 동의 카페에 올려놓은 합격 수기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기를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합격 수기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먼저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가 올해부터 문항수가 40문제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가 좀 조심스러워서 작년에 제가 혼동차 친구의 1차 계획을 도와주면서 세웠던 계획표가 있어요. 그 계획표를 제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가 아래 블로그도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수험 상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 주셔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차 때는 53점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이 58점, 61점, 64점인 거를 보면은 너무 아쉽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유예 넘어오면서 제가 단권화하는 방법을 좀 고쳤어요. 그래서 2년차 때는 노동법 61.8점으로 거의 8점 이상을 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차 때 노동법 점수가 낮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보다 암기에 초점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암기해야 될 이 판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기부터 암기에 힘을 빡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기나 2기 초반까지만 해도 판례 현출도가 굉장히 좋다, 이런 좀 참사평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부 방법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2기 후반 넘어가고 3기 넘어가면서 모의고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을 반대로 내리거나 아니면 포석이 너무 부실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실제 시험에서도 저는 답을 반대로 쓴 게 2개가 있었고, 또 이 사안의 적용도 부실하게 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전출이랑 파견을 구분하는 판례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파견 사업주, 즉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를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파견 행위에 반계형, 목목, 목규, 획기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판례를 이해한다는 건 각 요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지를 뜯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 계속성이다. 그러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또는 주기적으로 파견 행위를 한다. 이는 전출보다 파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고, 영업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임금 외적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다와 같이 각 요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게 판례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사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설명을 해주시지 않거나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때 저는 판례 전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관계 안에서 이 요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섭 중심입니다. 저는 동차 때 최대 포섭 한 장이었는데 유예 때는 평균 1.5장 정도로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기범쌤도 이 모의고사에서 사안의 적용 부분에 점수의 비중을 더 크게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단권화의 첫 번째 방법은 모의고사의 모답과 최답을 베끼오는 겁니다. 즉 모의고사는 고득점자의 암묵지를 뺏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점수가 낮다, 내 등수가 뒤에 있다고 해서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모의고사 피드백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할수록 더 합격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례는 임금 지급에 가름하는 채권양도 합의에 대한 판례입니다. 거기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때 포섭을 해야 될 내용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게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포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포섭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때 모답이랑 최답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백구조가 적용이 되고 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민법 제138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신의칙 또는 거래 관념을 통해서 당사자가 채권 양도할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사안의 포섭에서 활용할 문구를 포스트잇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 판례는 매각 위로금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판례로서 그 판단 기준이 외기양, 반전 성격 규획, 약체 목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각 요건들을 포섭을 할 때 어떤 문구를 활용할지 아래 포스트잇으로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에 대해서 포섭을 할 때는 만약 월할 계산에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 판례 원문을 보면은 나와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요건 그리고 세 번째 요건에서도 제가 활용할 문구를 미리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목차 잡아두기인데 각 쟁점에 대해서 목차를 미리 잡아두고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를 받고 파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를 빠르게 읽어보면서 쟁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내가 미리 목차를 짜두면 내가 쟁점을 미리 알고 이 문제지를 덮고 실제 시험 시작하기 이 대기 시간 동안 그 목차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차를 잡는데 평균 10분 정도 잡으라고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미리 목차를 떠올려 두면은 이 10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이 절약한 시간을 포섭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차를 미리 잡아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법의 노조인 경우에는 로마자 1번에 공통적으로 논점의 정리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안 적었고, 로마자 2번부터는 어떻게 적을지, 그리고 로마자 3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를 미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적용까지 저는 목차화를 시켰습니다. 즉 법의 노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안의 적용을
1번으로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 실질적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 형식적인 어떤 요건만을 결한 건지, 그러면 그러한 2번, 형식적 요건만을 결한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활용할 문구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는 그러한 법의 노조의 보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안의 적용까지 미리 목차화를 시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내정에 대해서 보자면 우선 이 쟁점에 대한 목차에 대해서는 로마자 1번에 논점의 정리에서 개념을 꼭 병기하자라고 체크해 두었고, 로마자 2번에 채용 내정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적고, 로마자 3번에는 채용 내정의 취소에 대해서 적자, 그리고 사안의 적용도 목차화를 시켰는데 1번으로 그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봐보자 우선 채용 내정 통지를 받았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고, 그렇지만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이 정당한지를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봐보자. 이때 실체적 정당성을 볼 때 근로자에게도 규칙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없다면 이 회사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으로 확인을 하자라고 목차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 남는다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보자라고 체크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문자를 따두는 건데, 사실 판례를 암기하는데 두 문자를 활용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예 때는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두 문자를 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유가 3기 갈수록 A급, B급 이 쟁점들만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판례는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두 문자를 따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독을 할 때 다시 그 판례를 읽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빠르게 막 훑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두 문자를 따두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문자를 따고 나서 해당 판례 옆에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회독을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이 두 문자만 보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행쟁은 동차 때는 58점, 그리고 유예 때는 61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행쟁은 암기하기 전에 이해가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동차 때는 너무 조급해서 이제 암기에만 너무 몰두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유예 때 이해 위주로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다시 정독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용쌤을 수강을 했고 쟁점 정리, 즉 단권화 교재 말고 이 기본서를 정독을 하면서 총론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이 총론 부분이 예를 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런 거라든지 일반 처분의 내용, 이런 좀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이유가 그 총론 부분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해두면은 나중에 쟁점을 잡거나 아니면 일반론을 서술을 하는데 되게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 저는 매일 점심 먹으면서 기출 사례를 두 문제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유예 때는 다른 강사 모의고사의 쟁점 그리고 답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속 기출을 회독을 했고, 이 시간으로만 그 기출 사례 책을 5회독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행정의 이제 문제 출제 트렌드가 소문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쟁점을 묻는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쟁점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 쟁점을 잡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실제 시험에서도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용쌤은 최신 판례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저는 그 판례 안에서 나중에 포섭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구를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단권화 교재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례에서 활용된 문구를 답안지에 활용하게 되면은 이해도가 높아 보이고 점수 획득에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상 적격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각 판례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문구는 이 쟁점이 나왔을 때 포섭에서 활용할 문구로서 포스트잇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쟁점에 대해서 최신 판례가 얘기하는 내용에서 내가 포섭에 활용할 문구들을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포스트잇으로 적어두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판례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쟁점에 대해서도 목차를 미리 잡아두었습니다. 개념, 요건, 효과, 불복, 개요 효부를 미리 적어두고 여기서 효, 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쓰는 것이다. 나아가서 설문에 대해서도 목차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취소하는 것이 공공본에 적합하지 않은지, 세 번째는 당사자가 주장한다면 법원은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목차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험에서도 출제된 내용 중에서 강사님들이 강조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트잇에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즉 일부 취소 판결의 가능성이 아니라 일부 취소 재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반론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미리 적어두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적을지를 미리 포스트잇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출제 빈도를 스티커를 통해서 붙여두었는데 사실 위에 이 진한 색은 동차됐던 거, 그리고 이 연한 색은 유예됐던 겁니다. 이렇게 스티커로 부착해두면 나중에 회독을 하는 경우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져 있는 거는 강사님이 올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이다 라고 보면서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두 문자 활용입니다. 이 행정에서도 각 목차에 대해서 의, 형태, 요건에 대한 두 문자를 따기도 했고 그 요건 안에서도 적시관, 행동관과 같이 각 두 문자를 따면서 회독을 할 때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또 직접 처분에 대한 두 문자로서는 의요절 후한, 그리고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의요배절, 결효 불한 이런 식으로 각 요건이나 아니면 목차에 대해서도 두 문자를 땄습니다. 인사는 동차 때 61점이었고 그리고 올해 32회에서는 59점으로 점수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생동 때는 최고 답안 후보에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유예 때는 최고 답안 후보 그리고 선정을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처럼 1문 50점짜리가 약간 소위 말하는 불이타가 나왔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지복습은 공부를 다 하고 책을 덮은 다음에 백지에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기록해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 적기에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주제나 아니면 목차만 적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구술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평가를 공부했을 때 평가의 개념이 뭐고 중요성이 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로 흐르면서 평가의 대상, 타겟, 시간 지향성 또는 피드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오늘 공부한 평가 도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개념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두 구술로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이나 장단점이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선 나만의 언어로 구술을 해보거나 기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야지 더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또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로 떠올려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장단점으로 갈 수 있는지 또는 차이점으로 둘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하나의 기법이 다른 주제나 다른 목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인드맵입니다. 저는 2기 방학 때를 활용을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모두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차만 보고 생각나는 내용을 적고 그리고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목차 또는 소목차까지만 적은 뒤에 나머지 내용은 구술로 했습니다. 구술을 할 때에는 백지복습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바로 떠오르는 또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말한 뒤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나 기법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맵은 사실 다 쓰고 나서 자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작성 과정에서 공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권화 방법은 풍부한 개념 서술입니다. 저는 개념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적기 위해서 모의고사의 모답이나 최답 혹은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변기에서 포스트잇으로 적고 단권화 교재에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강사님께서 추가하면 좋다는 부분을 함께 변기에서 포스트잇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개념에 목차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에 목차를 붙이게 되면은 더 풍부한 내용을
더 보기 쉽게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360도 다면 평가도 목차화를 통해서 배경과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한꺼번에 적는 방법으로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사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비교하는 대상의 개념을 먼저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은 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필기해서 암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권화 방법은 인트로, 아우트로, 그리고 브릿지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1문에 인트로, 아우트로, 그 다음에 3문에 아우트로를 챙겨가려고 했습니다. 1문에서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모두 가져가려고 했던 이유는 논술 시험에서는 1문에서 초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문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고 풍부한 내용을 서술했다면 답안지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인식 하에 2문이랑 3문을 채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문의 아우트로를 챙겨간 이유는 대부분 3문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거나 완성을 하더라도 이 글의 무게가 1문에 비해서 3문이 너무 빈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문을 완성하고 아우트로까지 챙겨준다면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인트로랑 아우트로 없이 시간 내에 답안지를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인트로랑 아우트로를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인사는 유기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1문 안에서 소문제들이 있을 때 이 소문제들의 어떤 연결성을 가져가는 브릿지도 저는 챙겨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 브릿지를 포스트잇에 정리해 두거나 방거나 교재에 필기해 두는 방식으로 챙겨가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권화 방법은 이 차이점을 목차화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기법 간의 이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단권화 교재에 이 차이점에 대한 목차를 정리해 두면은 회독할 때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답안을 작성할 때 그 차이점을 생각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에서 연공주의와 능력주의의 차이점에 대한 목차를 저는 미리 적어두고 그에 대한 내용을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붙여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제가 정리한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백지복습 그리고 마인드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그 결과로서 통제 위치에 따라서도 연공주의 그리고 능력주의에 따라서 동기부여되는 게 다르구나라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답안 작성에 팁을 드리자면 차이점을 목차화할 때는 이 각 목차마다의 소제목을 적으면 세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그럼 채점자는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좀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조는 1년차와 2년차 모두 64점을 받았고 유예 때는 최고 답안 후보 그리고 선정을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64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사와 마찬가지로 백지복습을 정말 꾸준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사랑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사는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해서 하나의 기법이 다른 주제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면 경조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현출하기 위한 백지복습을 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인사랑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단권화의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하기입니다. 사실 경조는 개념 그리고 개념 그리고 개념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가 주로 학자들이 정해놓은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비벼 쓰는 개념보다는 학자가 말한 그 정확한 개념을 말하는 게 득점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개념부터 글의 어떤 논리를 시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면서 유미쌤이 나눠주신 이 마인드맵을 참고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의 상위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념을 더 풍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최답과 모답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포스트잇에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모답에 나왔던 개념을 추가해서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념을 더 풍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관련 학자가 말한 이론을 옆에 병기해 두기도 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의 모답이나 최답을 활용해서 개념을 추가적으로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붙여두었습니다. 두 번째 단권화 방법은 바로 두문자입니다. 경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관료제의 특성에 대한 이 목차들을 두문자화하여 옆에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료제 조직의 단점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잇으로 두문자를 적어두고 그 특징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목차에 대해서도 저는 두문자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두 문자를 따면서 외워야 되는 양이 많을 때는 이 두 문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했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 나왔을 때는 목차를 어떻게 잡아갈지, 자원 의존이 나왔을 때는 그 목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 안에서도 소극적 대응에 대한 두 문자, 적극적 대응에 대한 두 문자를 모두 따서 포스트잇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문자는 아닌데 이 교재의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암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포스트잇에 정리해 두었고, 이 대부분의 내용은 모의고사의 모답이나 최고 답안을 활용해서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단권화 방법은 도식이 활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놓기입니다. 사실 경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글로만 서술하기보다는 도식을 중간중간에 넣어두면 이 답안지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더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도 1-3문, 그 다음에 2문, 3문, 아우트로에 모두 도식을 활용하면서 답안지를 서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이 변화의 유형, 이 도식이 조직 세태가 나왔을 때 아우트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경우를 정해두고, 실제 올해 시험에서도 조직 세태가 나왔고 저는 이 아우트로로서 이 그림을 활용했습니다. 태도에 대한 쟁점이 나온 경우에 활용할 아우트로 도식을 미리 정해두었고, 특히 올해 시험에서도 인지구조화 이론이 나왔을 때 아우트로로 이 도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식은 아니지만 특정 쟁점에서 아우트로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모의고사의 모답이나 최답에서 차용하였습니다. 동기부여 쟁점이 나오면 그 아우트로에 작성할 내용을 미리 포스트잇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4개 진행했었습니다. 기상 스터디, 판례 암기 스터디, 그다음에 경조 개념 암기 스터디, 자료 공유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판례 암기 스터디입니다. 저는 일정 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2개씩 물어보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매일 밤 11시에 스터디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도 이 스터디 때문에 이 범위만큼은 공부를 해야 하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차 때는 사실 비추이지만 유예 때는 좀 권장드리는 게 자료 공유 스터디입니다. 너무 많은 강사의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불안감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본인이 수강하는 강사 이외에 뭐 1타 강사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강사들의 어떤 모의고사 정도는 쟁점 파악용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지를 받고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할 때 쫄지 말고 최대한 길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쟁점을 보고 목차를 생각해 두어야지 나중에 뭐 일반론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포섭하는 데 시간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동차 때 죽어라 해야지 유예 따라도 붙습니다. 저도 생동차 때는 뭐 2기, 3기 평균 14시간씩 계속 공부를 했고 그 시간이 있었어서 저는 유예 때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뭐 나는 1년 차니까 안 되겠지, 그냥 법전 받으러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지 마시고 1년 차에 붙는다는 마인드로 진짜 죽어라 공부를 해야지 저는 유예 때라도 붙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 등수는 사실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뭐 모의고사 1등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상위권도 동차 때 몇 번 해봤는데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다고 무조건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의고사 등수에 막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최고 답안이나 모범 답안에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빼먹고 온다는 그런 마인드로 뭐 피드백하고 첨삭하는 게 오히려 합격을 위해서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책은 단권화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단권화 방법을 고쳤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고 노동법도 8점 이상 올랐고, 제가 수험 상담을 10분 이상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단권화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책을 출간하면서 제가 최고 답안했던 답안지도 다 보여드리고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이 단권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을 뭐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속적인 수험 상담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뭐 가격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마 커피 한 잔 값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권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이 책 한 권으로 빠르게 방법을 정립하시고 시행착오를 딱 줄이시는 게 올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월 안에 지금 출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출간되면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